2025년 10월호 조용한 생활 극장전을 듣고 계십니다. 3부의 영화는 장안의 화제 네. One Battle After Another입니다. PTA라고 애칭을 갖고 계신 폴 토마스 앤더슨 미국 감독님의 회심의 신작이고, 이 영화는 이제 혁명 얘기예요. 영화가 시작이 되면은 한 여성이 공격적으로 걸어오면서 그가 걷고 있는 고가 밑에 이제 국경 지역의 이민들을 불법 이민이라고 체포해서 수용해 놓은 수용소가 보여요. 이 여성의 이름이 퍼피디아 베벌리 힐스인데, 프렌치 75라고 하는 미국 내의 급진적인 저항단체, 그리고 무력 저항 테러를 포함해서 제국주의 파시즘에 저항하는 그런 모토를 갖고 있는 지하 결사 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 이제 동원돼서 온 폭약 전문가가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레오가 연기하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보면은 혁명의 대의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숙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요. 이 두 사람이 커플인 건데, 이제 어느 날 또 그런 수용 캠프를 습격을 했다가 퍼피디아가 백인 군인을 한 명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숀 펜이 연기하는 스티븐 럭조라고 하는 대령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극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내면에는 조금 변태적인 성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퍼피디아가 성적인 모욕을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성적인 충동, 또 쾌감 이런 것이 폭력을 구사하는 거하고 굉장히 깊게 맞물려 있다는 걸 여러 장면으로 보여줘요. 권력, 폭력하고 성을 연결시키는 방식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조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폴 토마스 앤더슨의 지금까지 전작을 모두 통틀은 액션보다 더 많은 액션이 앞에 20분 동안 이제 몽타주 시퀀스로 막 나오면서 퍼피디아가 만삭이 돼서 기관총을 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아이인지, 애인인 레오 디카프리오의 아이인지 숀 펜의 아이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계속적인 작전을 하다가 어느 날 잡히게 돼요. 그리고 퍼피디아도 체포가 되고, 럭조 대령이 와서 그녀를 한번 현장에서 잡았었는데 이제 위에 보고를 하지 않고 그거를 협박 조건으로 해서 이제 성적인 밀회를 강요를 했었는데 이제 마침내 체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대령을 끈으로 해서 퍼피디아는 이제 여기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게 되고, 대가로 동지들의 이름과 은신처를 팔아넘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거 대신에 대령이 원한 거는 너는 나랑 사랑에 빠진 거야 라고 최면을 걸면서 둘의 삶을 꿈꾸었는데, 이제 퍼피디아가 그거에 따를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는 모습과 함께 영화는 이제 16년 후로 가게 되고, 그 밀고로 동지들이 잡혀가는 가운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퍼피디아가 낳고 나서 내버려두고 나간 딸과 함께 조직에서 지정한 박탄 크로스라고 하는 이걸 생츄어리 시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16살, 17살이 된, 지금은 윌라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 딸의 가라데 스승인 베니치오 델 토로입니다.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도장을 하면서 정말 그 어려움에 처한 이민들을 보호하고 쉼터를 제공하고 이런 스승에게서 가라데를 배우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오는 거죠. 이제 숀 펜이 이제 기어코 그 집념을 버리지 않고, 한편으로는 퍼피디아가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아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백인 순혈주의자로서 만약에 그 아이가 내 피가 섞인 아이라면은 걔를 제거해버려야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클럽, 그 인종 청소주의자들이 있는 크리스마스 어드벤처러라는 진짜 웃기지도 않는 이름을 가진 비밀 결사, 거기에 가입 조건을 위해서는 자기의 과거를 청소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적인 목적으로 거기에 마약 공장이 있다라는 거짓 목표를 세워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분명히 이제 토마스 핀천의 70년대 뭐 그때 나온 소설이 원작인 거고, 이 영화도 너무너무 오래 준비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미국 군인이 미국의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는 이런 내전 상황 비슷한 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뉴스에서. 그래서 참 우리가 영화 보다가 너무 기가 막히게 시의적절하다, 되게 영화의 신이 함께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영화의 마지막 한 시간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비스타 비전, 세로가 긴 화면으로 보셨다면 살면서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방식의 그리고 참신한 쾌감을 주는 카체이스가 이 영화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재밌게 보셨죠? 네네. PTA가 2000년대 이전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네. 80년대, 70년대, 뭐 60년대 요때를 계속 그렸잖아요. 그 사람이 2020년으로 옮겨온 건데 네. 옮겨올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때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 지금 똑같이 이제 말도 안 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옮겨온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고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역사와 현재를 돌아보고 이런 세상에서 어떤 미래를 그려야 되는가를 네. 이제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했다.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설명 중에 이거보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미국의 어떤 역사나 무의식 같은 걸 축적해왔고 그게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우리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야 할까를 질문을 던지는 근데 그 질문 던지는 방식이 매우 장르적이고 팝콘 무비스러운 방식으로 던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어 윌 비 블러드하고 이어지는 그런 이제 미국사 시리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이 거론한 자기한테 영감을 준 영화가 허공의 질주, 프렌치 커넥션, 네네. 그리고 알제리 전투 이 영화는 이제 극 중에서 밥이 TV로 보고 있죠. 근데 제가 생략을 했는데 16년 후에 보면은 이제 이 밥은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과거의 운동권인데 진짜 약하고 술에 절어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향수에 젖어 알제리 전투 같은 영화 보고 계속 집에서 그런 위대한 레보스키 가운을 입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풍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나올 때 너무 영화 매력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주인공인데 서사적으로도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고 배경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츠비가 5점이야. 강력에. 괜히 멋있는 척을 해. 아니 근데 개츠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개츠비의 아우라가 있으니까 그 싫어요. 배우가 이런 역할 어떻게 보면 텅 비어있는 역할이거든요. 배경을 기꺼이 자처해주는 역할이고 그 역할을 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생동감이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을 좋은 하고 아빠죠. 궁극적으로는. 좋은 사람이긴 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딸이 그러잖아요. 당신 누구야? 이러잖아요. 그걸 답하기가 되게 그러니까 퍼피디아나 록조 같은 게 전형적인 장르적인 인물들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들을 담당해주는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 좀 순서대로 얘기하면 저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혁명의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제리 전투 보고 있지만 사실은 바비 그걸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뭔가 혁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향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약간 아이러니한 농담처럼 보이는 거죠. 이 영화에서 크게 생략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영화를 전반, 후반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엔딩 시퀀스로 나눠서 얘기한다고 하면 전반은 이제 퍼피디아랑 이제 밥의 얘기인 거고 후반이 이제 딸과의 얘기 혹은 베네치오 델 토로의 센세에 관한 얘기였다고 하면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 시퀀스인 그 언덕길의 스펙타클을 보여주는 건 거죠. 전반의 핵심 중에 하나가 혁명의 내용이 없어요. 맞아요. 무언가로부터 혁명이란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영화가 아닌 건 거죠. 오히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혁명이라고 하면 저는 스펙타클인 것 같아요. 퍼피디아가 매료돼 있던 일종의 폭력일 수도 있고 광곡선의 폭탄이나 이런 것들 계획하면서도 화려한 볼거리를 보여줘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전시나 스펙타클의 방향이 다를 뿐이지 퍼피디아나 록주나 그 욕망의 맹목적인 수동자들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매우 장르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16년으로 갔을 때 보이스 오버가 처음으로 나와서 16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변한 게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연상하는 거는 그렇지 트럼프 이러면서 권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 쪽의 변화가 없다는 걸로 그 나레이션을 이해하는데 보면은 급진적인 이 프렌치 75도 그런 약간은 허랑한 투쟁 이거 왜 허랑하다고 얘기하냐면 공동체의 합의가 뒤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투쟁을 해서 대중들하고 합쳐져서 권력을 가져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게 아니라 클럽 멤버들끼리 투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력은 진압을 하려고 하는 이상한 그 공동체 합의를 결여한다는 면에서 이쪽도 아군 쪽에서도 변화가 없는 건데 단 하나 박탄 크로스의 베네치오 델 토로가 하고 있는 일만이 땅에 발을 딛고 그렇죠. 사실 실제 혁명은 거기서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경유해 나가서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이 여정인 것 같고 그래서 초반에
혁명의 내용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뭘 위해서 투쟁하고 뭐 하는지 안 나오는데 자기 도취와 네. 나를 봐. 그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스펙타클의 전시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비와 도피의 수단으로서의 스펙타클이 아니고 실생활 혹은 지역사회나 일상에서의 실천, 실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직접 행동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이 후반부에 나오는 베네치오 델 토로 이 혁명이 끝났을 때의 그 모습들인 거고 후반부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반부의 기만적이고 허망한 스펙타클, 혁명의 스펙타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 혁명의 내용을 생략한 게 의도적인 건데 그 생략하고 나서 보여주는 혁명의 스펙타클이라는 게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밥이 돼서 왜 퍼피디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가 그냥 설득이 돼요. 초반에. 일종의 능수능란한 편집술이라고 해야겠죠. 네. 어쩌면 보여주는 이 혁명이라고 부르짖는 저 구호 자체가 일종의 속임수인가? 라고 하는 불안감이 뒤늦게 피어날 수도 있는데 보는 동안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PTA의 편집술, 속도, 영화적인 장면의 통제력 같은 게 술술술 말려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PTA 최고의 팝콘 무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영화의 혁명은 무언가로부터의 내용, 메시지가 아니고 형식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영화로 치면 영화의 순수한 운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편집, 영화라고 하는 운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료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쾌속의 길. 그게 이 영화의 혁명적인 운동이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그게 배신이나 이런 다른 전도된 욕망으로 해서 사라지고 나면 이제 본질이 나오는데 다 끝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여기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방식들. 그거에 대한 영화적 응답이 그 어두운 거리에 나온 사람들, 그냥 히스패닉 청년들이 자기들 밤의 비밀 통로 같은 걸 이렇게 건물 사이에서 묘기 부리면서 보여주는 사실 그게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굉장히 유려하게 옥상에서 옥상으로 도주하는 거를 이제 롱숏으로 실루엣으로 보여주죠. 그 끄트머리에서 레오는 굉장히 고군분투하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탈출해. 그래서 전반이 이런 장르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쾌감에 가까운 스펙타클이라고 하면 후반은 이 영화의 본질 중 하나의 코미디. 후반에도 왜 카체이스 스펙타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 정점을 찍는 거죠. 크게 세 개의 다른 구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영화라고 느꼈고 그 후반에 코미디를 담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세르지오라고 하는 베네치오 델 토로가 맡고 있는 정신적 스승 말 그대로 센세인 거고 파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패닉에서 레오를 보호하려는 걸로 오션 웨이브를 생각해, 파도를 생각해 이렇게 하죠. 그 파도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의미를 찾으셨군요. 영화의 호흡이나 리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 그 코미디 파트에서 그런 액션 스펙타클 밀어붙이는 걸 조금 빼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그때 실제 혁명의 모습들, 그냥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오늘을 버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에 유려하게 잘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장르적으로 되게 낭비되는 시간들이기도 하고 늘어지는 장면들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파도처럼 호흡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면면이 이어지는 것들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인 것 같고 전반부의 스펙타클에 전도됐을 때 텅 비어 있었던 밥이라는 인물이 뭔가를 채워나가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밥이 센세라고 부르는 게 되게 우스꽝스럽고 농담 같기도 한데 거기에 영화의 핵심과 정수가 담겨 있다고 보고 그냥 계속 폰을 충전하고 싶은데 충전을 하고 싶은데 자꾸 이 영화는 사실은 저는 원도 애프터 어나더고 원룸 애프터 어나더고 개미굴 있잖아요. 개미굴처럼 문을 열면 또 문이 있고 그 뒤에 어떤 인종 청소를 하려는 파시스트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괴상망측한 방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개미굴 같은 구조로 아직 둥지를 찾지 못한 이민들이 거기에 자리 깔고 앉아서 그냥 임시 홈을 만들어서 있기도 하고 오션웨이브 파도 얘기를 했지만 그거 자체가 그리고 그 나중에 나오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고속도로 자체가 이제 영화 전체적인 구조이자 리듬으로 확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장르적인 어떤 장치 아니면 골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스펙터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자기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면은 맞아요. 환상인 거를 감독도 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 이거 도피고 이제 환상인데 좀 나은 환상으로 후진 환상을 이겨보자. 고결한 판타지로
싸구려 판타지를 눌러보자. 그렇죠. 저는 약간 네네. 그런 의지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 얘기랑도 연결되는데 떠 있는 거가 장르적인 묘사 혹은 스펙타클에 그 헌사하는 환상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보통 리얼리즘 얘기할 때는 바닥에 붙이고 있는 실제 네. 생활 모습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이쪽이 맞고 이쪽이 틀리다라든지 이렇게 하기 쉬운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화 전체는 그 스펙타클이라고 하는 환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쾌감일 수도 있고 본질을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를 더 보여주는 쪽의 영화거든요. 정반합으로 따지면 처음에는 스펙타클의 허망함 같은 걸 보여줬다가 중간에 이제 센세가 나오는 말 그대로 파도같이 듯 마음의 번뇌가 일어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몸소 증명하는 이잖아요. 이분이 진짜 현자인 게 이러잖아요. 아, 그가들로 일희일비하지 마. 어차피 수백 년 당해왔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이거는 끝나지 않는 전투잖아요. 네. 계속. 공산주의 이론 이런 걸 보면 영구혁명이라는 트로츠키였나요? 그때 한 얘기의 맥락은 이제 국제적으로 번져나간다. 혁명이 뭐 이런 뜻이었지만 약간 이제 전용을 하자면은 그깟 일로 일희일비하지 마라. 어차피 언제나 억압하는 힘들은 있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때 자본주의가 끝나면은 사회주의가 온다라고 역사를 믿었지만 지금 그걸 믿을 수는 없잖아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투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수백 년 당해왔고 앞으로도 당할 건데 하지만 우리는 한 배틀씩 한 전투씩 해나갈 거다. 이런 경우가 보통 앞에 나오거나 뒤에 나오는데 이 경우는 가운데 딱 박혀 그렇죠. 있는 게 재밌어요. 어쩌면 이게 영화의 핵심이고 중심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처음에 오히려 환상이나 과시적인 스펙타클 장르 영화 줄 수 있는 쾌감의 극단을 한번 보여주고 20분 동안 그냥 후루룩 말아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즐겁게. 그러다가 뭔가 크게 한번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69 혁명이나 70년대 그렸던 미국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의 가장 정신적인 피폐함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때 히피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 자유주의 끝까지 갔다가 북이나이 80년대 되면 완전히 돌아서는 어떤 실패한 혁명에 대한 절망감 같은 것들을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후에 뭐가 닥쳐왔는지 그걸 버텨내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 늘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게 실체화된 것 중에 하나가 세르지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의 혁명인 거죠. 생활로서의 혁명이기도 하고 혁명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어떤 단체를 대변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뒤집는 그런 게 없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이어가고 있는 어떤 전투들 그 긴 호흡의 전투는 끝날 수도 없고 끝나지도 않았다. 결론은 이쪽인 거죠. 파도처럼 이어가야 된다라고 끝나는 건데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뭘 하냐면 파도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또 물리적인 형태로 구현을 해버리나 싶을 정도로 다시 한번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르적인 속성이라든지 스펙타클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장면 자체가 파도예요. 네. 그거를 보고 나면 진짜 멀미가 일 정도이고 그 장면 어떻게 보면 가짜기도 하잖아요. 네. 말 그대로 만들어진 리듬감이라는 게 어떤 설명보다 직관적으로 전달이 되는 건 거죠. 거기다 조니 그린우드 음악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언덕길의 추격신만으로도 이 영화는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고 화면을 보면서 멀미가 일어나는 게 어떤 건지를 체감할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하이라이트 보면서 새삼 느꼈던 게 결국 영화 이야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물질로 영화라는 형식이나 표현으로 스크린 위에 안착하냐 그게 다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보여주는 언덕길 추격신이었고 그 언덕길 로케이션 관련된 얘기도 되게 재밌었어요. 원래 다른 장소를 보러 갔다가 못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여기다 라고 해서 발견하고 이 장면을 길게 찍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장면을 나중에 구성했다고도 하고요. 왜 길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이 있다는 것도 테마파크도 아니고 길이 왜 그렇게 생긴 거야? 지형이 원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의미도 담겨 있어요. 재밌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도로공사에서 그냥 언덕을 생긴 대로 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화적인 재미를 주는 그렇죠. 정보를 차단했다가 보이게 했다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완급 조절은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별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기본으로 누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주인공 2명과 관객 중에 어떤 사람한테 정보를 주고 누구한테 차단시키나 그것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펙타클의 어떤 완성형이 만들어지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고 거기서 이제 3명이 자동차 그쵸. 체이스를 하잖아요. 딸 뒤에 인종 청소 사냥꾼이 보낸 킬러 그 다음 뒤에 아빠
이렇게 가는데 오르막 내리막 이러니까 오르막일 때는 앞에 가는 차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내리막으로 가는. 그걸 이용해서 액션이 발생하고요. 그 차도 이제 체이스의 차가 흰색 다찌가 네. 가고 이제 뒤에 이제 살인자가 머스탱으로 쫓아가고 있고 그걸 또 쫓아가고 있는 게 이제 디카프리오의 닛산 차량. 차도 사실 되게 의미심장하게 배치해놨어요. 뒤에 스포일러가 엄청 크게 달려있던데요, 닛산은? 이게 또 약간 오마주인 것 같기도 한 게. 아, 그래요? 블리트라고 1968년도에 피터 H 영화 보면 악당이랑 주인공이 쫓아갈 때 주인공이 머스탱을 타고 있고 그래요? 악당이 이제 흰색 다찌를 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바꿔놓은 거죠. 아무렇게나 차를 고른 게 아니군요. 그리고 이제 체이스는 미래 세대에는 이제 그 호흡을 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탱을 끌고 있는 암살자 같은 경우는 그냥 잡으려는 욕망에 직진밖에 모른다고 하면 흰색 다찌를 몰고 있는 체이스는 완급 조절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이 장면에서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아, 그러네요. 파도의 완급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그냥 물질로 표현을 해버렸어요. 네. 마지막 장면 보고 경탄하면서도 느꼈던 게 이 영화의 엔딩인데 오늘 내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리얼리즘이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동시에 가장 비호한 순간도 역시 이때 발생하는 것 같긴 해요. 가장 영화적인 형태로 스펙타클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떤 장르적인 과시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떤 점을 이 영화의 엔딩 점으로 잡느냐가 네. 사실은 리얼리즘의 중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 네. 시간,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딸의 그 모습, 이미지도 매우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역시 장르가 최고야. 영화적 묘사가 최고야. 가장 장르적이고 오락적이고 스펙타클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관찰이든 지어진 거에 대한 복원이든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최상의 장르 영화였어요. 딱 하나 저는 이제 레지나 홀이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그녀들을 도와줘 같은 영화에서 진짜 훌륭했잖아요. 제가 두 번째 볼 때 보니까 나온 장면이 적진 않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임팩트가 이렇게 배우 역량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물론 좋은 영화에 출연하는 보람이 크긴 했는데 그 레지나 홀이 좀 빛나는 장면이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션펜 경우에는 뭐 장르적 인물이고 네네. 여러 가지 틱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인물을 위해서 이렇게 입술을 내민다거나 턱 살짝 이렇게 내밀고 하는 그 걸음걸이. 그러니까 그게 록조라는 인물이 완전 전형적인 인물이잖아요. 너무 사실 캐릭터로 보면 재미없는 캐릭터예요. 그 캐릭터의 어떤 활기를 부여하는 건 션펜이 만들어낸 어떤 디테일들. 그리고 나쁜 인간이고 빌런인 건 분명해요. 이 사람한테 공감할 수는 없는데 인간적으로 그렸어요. 네. 그걸 배우가 놓치지 않고 백인 우월주의자 클럽 가입하고 싶어가지고 면접 같은 거 보러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빗을 꺼내더니 거기다 침 발라서 앞머리 빗잖아요. 그때 전 정말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올 때 인간적이다라고. 그렇죠. 인간의 디테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거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든 배우랑 같이 만들었겠지만 그리고 가령 그 레오가 연기하는 아빠가 굉장히 딸을 조심시키잖아요. 자기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딸은 그 인식이 잘 없으니까. 근데 그 댄스 파티 가겠다고 남자친구가 데리러 왔을 때 뭐 미국 영화 클리셰긴 하지만 엄청 겁주잖아요. 그 남자애를. 근데 그런 게 이 션펜이 진짜 그 딸아이 데리러 온 남자친구한테 딸이 없는 사이에 오늘 밤 네가 쟤한테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너한테 그대로 해줄 거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다는 일화를 듣고 쓴 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 보면서 또 새삼 생각한 건데 그 말씀 주시니까 이 영화 보면서 진짜 비범한 거는 범상한 순간에서 오기도 하는구나라는 거를. 영화 전체가 너무 이렇게 스펙타클로 꽉 차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별거 아닌 장면들 넣어놓으면 그게 훨씬 더 중력을 발생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 폰 충전하려고 계속 꽂았다 뺐다 하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아유, 저렇게 모질할 수가 막 이러면서 보는데 일단 그런 그 이동의 숏과 속도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속도감이 있지? 근데 왜 다 모든 게 명확하지? 보니까 중간에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생략을 했어요. 예를 들면
폰을 갖고 있으면 추적이 되니까 폰을 도망치는 인물이 버리잖아요. 아, 네네. 그 숏 다음에 바로 군인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폰을 여기서 어디 지점에서 주었다라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 사이에 몇 숏 내지는 한 씬쯤 들어갈 만한 이야기가 굉장히 빨리 압축이 되는 식이 지속이 되고 한 숏은 움직이는 롱테이크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롱테이크인지 잘 인식을 못해요.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편집은 짧고 빠르게 하고 그런 다른 예로 윌라의 폰 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군인이 윌라의 친구들을 신문을 하는데 보면 질문은 한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리액션 샷은 다 다른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했을 테니까 네네, 모든 네, 친구들한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을 압축하는 기술이랄까? 속도감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빠르다고 느끼는 게 그냥 몰아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완급이 있는 거죠. 그렇게 치면 혁명으로 상징되는 초반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유동이에요. 움직이려는 욕망. 그래서 처음에 그 버피디아한테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게 버피디아 등장해서 막 하는 씬들을 보면 숨 쉴 틈 없이 쫙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 가운데 한 가닥 붙인 인조 속눈썹까지 백미였습니다. 진짜. 매혹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요. 그리고 약간의 트릭 혹은 기술을 쓴 것 중에 하나가 한 장면에 늘 2가지 이상의 서사적인 상황이 일어나요. 움직이는 게 있으면 누가 갑자기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도망치고 있는데 퀴즈를 맞춘다든지 서사적인 긴장감도 같이 주는 거죠. 그리고 사운드랑 이미지를 분리하거나. 네네네. 말 그대로 조형인 거예요. 전체가. 그럼 완벽한 조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정반대로 제일 혁명에서 멀리 있는 엘리트 극우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 예. 말부터가 너무 농담 너무 같은데 그 사람들 나올 때는 정말 완전히 정적인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정반대 반혁명적인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이 집단은 이거야. 이 집단은 뭐 엘리트 극우 집단이야. 폭발의 혁명을 추구하는 애들이야. 뭐 아니면 이거 지속 가능한 파도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기능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냥 편집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서로 다른 호흡을 갖고 있는 것. 진짜 너무 멋있어서 반했다는 말밖에.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 잘 되고 있죠, 영화. 네네. 그 PTA 영화 중에 가장 잘 되기도 하고. 그거는 별로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PTA 영화 중에 제일 잘 됐다는 것? 시의적절한 영화기도 해서 이 영화는 여러모로 지금 트럼프 시대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완전히. 파도로서의 혁명을 얘기한 영화인데 완성도 높은 이런 사회 풍자, 사회 지적 영화 영화들의 핵심 중에 하나는 역사성을 담보한다는 것 같아요. 네. 과거로부터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현재를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나아갈 건가 제시하는. 그러니까 2025년에 이렇게 독재나 파시즘에 관한 영화를 시의적절하다고 하면서 평하게 될 줄은 몰랐고 그거에 또 상징적인 게 이 숀 펜의 캐릭터가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사랑의 행위 도중에 역강간을 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백인 순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purify, 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혼혈이라는 걸 입에 담지도 못할 부정한 일인 것처럼 얘기한 장면이 있는데 내가 이거 어디서 들어봤더라 생각하다 보니까 큐브릭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를 보면 이 영화는 어떤 장군이 갑자기 돌아가지고 핵전쟁을 일으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바딜리 플루이드, 체액 얘기를 대사로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미친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장군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숀 펜이랑. 체액을 몸 밖으로 내놓을 때 허탈함을 느끼면서 정화를 해야겠다는 자기의 목표가 떠올랐다. 그리고 이 모두가 이 세상이 백인 남성의 체액을 더럽히려고 한다라는 피해망상에 젖어 있거든요. 완전 우생학 파시스트인 건데 굳이 그런 식으로 처음에 퍼피디아의 만남을 이제 설계한 것부터 이거는 또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 대한 어떤 신호가 아닌가. 저는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성욕이라는 걸 중심에 놓고 굳이 얘기하면 혁명과 보수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남성성의 위기하고 관계가 또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연결돼 있는 상징들인 것 같아서 저는 분명히 의도된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이제 우생학적인 최종 빌런들이 아까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이라는 미친놈들이잖아요. 얘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퓨어 백인, 순수한 세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는 심지어는 아까 록조도 탈락을 하는 거죠. 얘네가 얘기하는 게 하나된 인류인데 그 하나된 인류의 너희는 아니야. 우리는 없죠. 우리는 없죠. 그래서 이게 참 역사의 반복이랄까? 그리고 광기의 집요함, 인류가 갖고 있는 광기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고 복류했다가 다시 표면으로 나오고 복류했다가 나오고 이런 거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텍스트만이 이제 좋은 영화가 되는 건 전혀 아니구나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파도라는 거는 되게 적절한 파도에 꽂히셨군요. 어떻게 끊이지 않고 이어지느냐. 결국은 지금 한 번의 세상을 바꾸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굴레를 어떻게 끊어내고 미래 세대에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질문이나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모든 감독님들이 다 미래 세대에 대한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약간 황홀한 폭주 같은 영화였는데 폭주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앉은 자리에서 해볼 수밖에 없는 미국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얘기이기도 하고 전 세계 얘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PTA는 시네마다라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번에 점점 영화관이 취향을 발현하는 장소가 돼가는 것 같고 해서 이런 식의 좀 다양한 포맷의 필름도 포함해서 상영하는 그런 영화관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극장 소비라는 게 어떤 패턴이 바뀐다면 이렇게 인프라도 바뀌어서 더욱더 감독이 의도한 대로 포맷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관도 너무 허망한 꿈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영화가 잘 된 상황에서. 이런 영화들이 계속 극장을 채워주고 그 각가의 취향에 맞춘 관객들이 극장을 계속 찾아준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다양한 관객층들이 각각의 목적으로 여러 극장들을 찾아가는 시대가 점점 오지 않나? 라고 좀 낙관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끝이 좋네요. 여러분 재밌는 영화들 11월에도 있을 거니까 11월에 극장전에도 돌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집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